박종철과 김순자는 4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외진 곳에 자리한 단독주택은 부부가 평생을 일구며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1층에서는 부부가 살고 2층은 큰아들 박민호의 가족이 살고 있죠. 박종철은 72세에 은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재산을 모았고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가족을 향한 사랑은 깊었습니다. 아내 김순자는 68세로 둥근 얼굴에 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따뜻하고 헌신적인 성격으로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여보, 오늘은 민석이네도 올 것 같아요.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김순자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박종철은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민석이 요즘 바쁘다면서 회사에서 일이 많나 봐.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들르잖아요. 우리 아들들 다 효자예요. 김순자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배추김치를 꺼내며 흥얼거렸습니다. 2층에서는 손주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생기 넘치는 목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집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큰아들 박민호는 5년 전 사업 실패 후 부모님 집으로 들어와 2층을 사용했습니다. 새로 차린 작은 건설회사를 겨우 운영하는 상황이었지만 항상 밝은 표정으로 가족들을 대했습니다. 박종철은 종종 손주들의 학원비와 큰아들 가족의 생활비까지 보조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당연한 의무라고 여겼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새 계약 하나 성사됐어요. 민호가 퇴근하고 들어오며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종철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안도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겼고 박종철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호의 아내 정유진은 부엌으로 들어와 시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작은 아들 박민석은 그날도 어김없이 저녁 무렵 방문했습니다. 회사원으로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지만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민석의 아내 이지연은 조용한 성품이었지만 가족 내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민석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호는 테이블을 정리하고 민석은 텔레비전을 끄고 아이들은 손을 씻으러 갔습니다. 김순자는 밥을 푸는 도중 갑자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어지러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모서리를 잡고 잠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더니 점점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밥공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하얀 쌀알들이 부엌 타일 위로 흩어졌습니다. 놀란 가족들의 외침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여보! 박종철이 급히 아내를 부축했지만 김순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맺혔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박종철의 떨리는 손이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민호가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는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김순자를 들것에 실어 나르는 동안 박종철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박종철이 아내와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은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자야,
정신 차려. 제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김순자는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초조하게 의사의 소견을 기다렸습니다. 민호와 민석은 병원 복도를 서성였고 며느리들은 아이들을 돌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종철은 응급실 문 앞에 서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의 표정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예상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의사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상태가 위중하며 의식 회복이 불투명합니다. 의사의 진단은 냉정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는 가족 모두에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종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어쩌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겨우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그렇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말없이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나이와 출혈 정도로 볼 때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의사는 입원 절차를 설명했고 김순자는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의 하얀 복도와 소독약 냄새가 가족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중환자실 입구, 면회 시간이 아닌 때에도 박종철은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에 연결된 아내의 모습은 그에게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온갖 튜브와 모니터에 둘러싸인 아내는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위해 적극적으로 병간호를 자처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내일 아침까지 있을게요. 아버님은 좀 쉬세요. 유진이 먼저 나섰습니다. 지연도 뒤따라 말했습니다. 저도 내일 낮에 와서 있을게요. 교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들의 갑작스러운 적극성에 박종철은 고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여기 있을게. 너희는 아이들 데리고 집에 가거라. 결국 아이들과 며느리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아들들은 교대로 병원에 남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민호가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늦은 밤 병원 복도는 적막에 잠겼습니다. 간간히 듣는 발걸음 소리와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호가 의자에서 잠든 사이 박종철은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자야, 제발 일어나다오. 아내 없이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하면서 박종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당신 없인 못 살아. 이번 이틀째 김순자의 상태는 계속 위중했습니다. 뇌수술 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박종철은 아내의 손을 잡고 밤새 병실을 지켰습니다. 아침이 되자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교체했습니다. 환자 차트를 확인한 그녀는 박종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님, 잠시 나가서 쉬다 오세요. 아드님들이 곧 오실 거라고 했어요. 박종철은 피로한 눈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허리는 뻣뻣했고 다리는 저려왔습니다. 하룻밤을 의자에서 보낸 대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 다녀올게요.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의 하얀 벽과 형광등 불빛이 그의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며 정신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병원 1층 카페에 도착해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그는 커피를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아내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커피잔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는 순간 눈물을 참기 위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고 병원 정원의 단풍나무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유난히 좋아하던 계절 가을이었습니다. 아빠, 커피는 제가 사드릴게요. 어느새 옆에 민석이 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박종철은 얼떨결에 민석의 호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도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민석아. 어머니 상태는 변함없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 걱정 마세요. 곧 일어나실 거예요. 민석의 말에 박종철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은 이미 병실에 올라갔어요. 저도 올라가 볼게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박종철은 카페에 잠시 앉아 있다가 커피를 들고 천천히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서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박종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박종철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대화의 내용이 점점 더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사망보험금이 얼마지? 내가 그걸로 사업 확장해야겠어.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종철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이라니 그것도 아직 의식이 없는 아내의 병실 앞에서 형, 그건 내 몫이어야 해. 형은 어차피 부모님 집 받을 거잖아. 난 아파트 대출 갚아야 해. 민석의 목소리가 따라 나왔습니다. 박종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컵 속의 커피가 출렁거렸습니다. 그는 벽 뒤로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꿈이기를 자신이 잘못 들었기를 바랐지만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모시는데 왜 내가 보험금을 가져가?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 자상하던 큰아들의 목소리에서 탐욕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박종철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찾았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떨려 버튼을 누르는데 2번이나 실패했지만 3번째에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련님은 주말에 한 번 얼굴 비추는 게 다고 저희가 시부모님 모시는데 저희가 가져가는 게 맞죠? 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박종철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평소 그가 느끼지 못했던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이 산다고요? 얹혀 사는 게 아니라요. 시어머니 반찬 한 번이라도 해드린 적 있어요? 이번엔 지연이 반박했습니다. 두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박종철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그의 눈앞에서 변해가는 모습이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찬 몇 개 가져다 주고 보험금 절반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유진이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평소의 공손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2층도 원래 우리가 살기로 했던 거잖아요. 형님이 막판에 가로챈 거고. 지연도 질세라 맞받아쳤습니다. 박종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그들에게 부모는 재산을 남겨줄 사람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시니 얼마 못 사실 텐데 그때도 이럴 거야? 너네가 어느 정도 양보는 해야지. 민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박종철은 이제 자신의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었던 아들들이
아내 병실에서 나의 죽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버지 명의로 된 땅도 있잖아. 그것만 우리한테 넘겨줘. 그럼 우리도 관여 안 할게. 민호의 말에 박종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이, 그가 자식들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이 이제 그들 사이의 다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땅부터 정리하죠. 어차피 시어머니 이대로 회복 불가능하다고 이사가 말했잖아요. 형님, 먼저 얘기하지 말고 같이 있을 때 얘기해요. 그것도 2층 집처럼 먼저 가로채지 말고. 아니, 내가 장남인데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게 당연하지. 형,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장남이라고 더 가져가는 건 불공평해. 민석이 반박했습니다. 두 형제는 이미 부모의 재산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고 서로를 향한 비난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박종철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자식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멀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걸었고 벽을 짚으며 간신히 화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이 구겨지며 뜨거운 커피가 손을 적셨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박종철은 화장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노인의 얼굴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흐르는 눈물이 인생의 고난을 담은 강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들에게 자신은 단지 재산을 남겨줄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는 세면대를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평생 강인함을 유지해왔던 그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희생, 모든 사랑이 이렇게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씻으며 박종철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녹음을 중지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을 닦아내고 화장실을 나오는 박종철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결심한 듯한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걸음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 박종철의 표정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결단을 내린 사람의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종철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아들 민호의 가족은 아직 병원에 남아 있었고 집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열지 않던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담긴 방 안으로 들어가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빛바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병원에서의 충격으로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재산의 증거들이었습니다. 강동구 단독주택의 등기부등본, 지방토지 소유권 증서, 예금 증서와 주식 계좌 내역. 박종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자식들을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철아, 나 종철이야. 내일 시간 좀 내줄 수 있나? 중요한 일이 있어. 다음 날 오전, 박종철은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최영철을 만났습니다. 70세의 최영철은 여전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대학 시절부터 이어온 박종철의 가장 신뢰하는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이다, 종철아. 갑자기 왜 그러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최영철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박종철은 침착하게 지난 며칠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파일을 친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최영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자식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박종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정말 유감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너한테 있어. 너 명의로 된 재산이니까. 하지만 가족 갈등이 심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봐. 최영철이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박종철은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도와줄 수 있겠나? 물론이지. 최영철은 친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부동산 중개소와 은행을 돌아다니며 재산 정리의 첫 단계를 밟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종철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이들 몰래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만나고 토지 매각을 위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집이 비어 있을 때는 중개업자들을 집으로 불러 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늦게 아이들이 모두 귀가한 후 병실에 홀로 남았을 때 그는 아내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버렸어. 내가 다 바로잡을게. 눈물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당신이 깨어나면 우리 새로 시작하자. 내가 지방의 작은 집을 알아보고 있어. 당신이 늘 꿈꾸던 텃밭도 있는 집이야. 박종철은 지방의 작은 주택을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할 만한 조용한 동네,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의식 없는 아내에게 새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듣고 있다고 믿으며 설명했습니다. 이틀 후 지방 토지 매각이 성사되었습니다. 박종철은 최영철의 도움으로 매각 대금을 새로 만든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주택 매각도 진행 중이었고 적절한 매수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박종철은 모든 진행 상황을 의식 없는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김순자의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박종철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주택과 토지 매각이 모두 성사되었고 예금과 주식까지 정리하니 총 20억 원의 재산이 현금화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이제 차가운 숫자로만 남았습니다. 박종철은 병원 휴게실에서 최영철과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는 평화로운 오후였지만 그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료돼서 이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최영철이 서류 가방을 건넸습니다. 박종철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서류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오늘 아이들에게 말할 생각이야. 친구의 어깨를 토닥이던 최영철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자네는 좋은 아버지였어. 자네 잘못이 아니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게. 좋은 아버지라면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변했겠나? 병원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박종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종철은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아이들은 아버지의 진지한 목소리에 의아해하며 집으로 모였습니다.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민호와 정유진,
박민석과 이지연이 소파에 앉았고 박종철은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벽난로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 액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 박종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셨나요? 민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너희 어머니 상태는 변화 없다. 내가 할 이야기는 다른 거다. 박종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가 다시 단호하게 자식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내가 집과 토지를 모두 팔았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집도 이미 다른 사람 소유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 한 점 통과하지 않는 무거운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충격으로 다시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느린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들의 얼굴에 감정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어디서 살라고요? 민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평소에는 감추어 두었던 격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습니다.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민석도 격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둘째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고 이마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저희가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도 모르게 파실 수 있어요? 이건 불법 아닌가요? 유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고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처음으로 시아버지에게 직접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지우와 지아는 학교도 다니고 있고. 지연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그녀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그녀는 소파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항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말이 서로 뒤엉켜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의 파도가 되었습니다. 거실의 창문이 그 소리에 살짝 떨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종철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폭풍우를 견뎌낸 바위처럼 그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나? 집이 팔리면 나가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박종철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들의 항의를 잠재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담긴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끼리 이러는 게 어딨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갑자기 재산을 저희 몰래 처분하신 건데요? 민석이 항변했습니다. 이유, 그래. 알고 싶어? 그럼 알려주지.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준비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얼마 전 너희가 병원에서 나눈 대화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방 안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그들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엄마, 사망보험금이 얼마지? 내가 그걸로 사업 확장해야겠어.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그의 눈은 공포로 커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형, 그건 내 몫이어야 해. 형은 어차피 부모님 집 받을 거잖아. 난 아파트 대출 갚아야 해. 이번엔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석은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번갈아 비쳤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이렇게 다시 들리니 그 의미가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납으로 된 담요가 그들을 덮치는 듯 했습니다. 녹음했던 대화가 끝나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발끝만 바라보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그건 그저 순간적인 말실수였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이렇게 치욕스러운 순간은 없었습니다. 말실수. 그게 말실수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인가? 박종철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따뜻해서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난 40년 넘게 이 나라의 공무원으로 일했다. 너희들 학비, 결혼 비용, 집 장만할 때 보태준 돈, 모두 내가 정직하게 번 돈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박종철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강인함을 유지해왔던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본 아들들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벌어온 돈은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라고 마련한 거였다. 너희가 싸우라고 벌어온 돈도 아니고 너희가 병으로 누워있는 엄마 옆에서 돈 얘기를 하라고 벌어온 돈도 아니다. 너무 실망스럽구나. 박종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생 감추어왔던 감정이 이제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서 감정을 추스린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새 집주인이 2달 후에 입주한다. 그때까지만 머물 수 있다. 나는 이제 병원에서 너희 어머니만 돌볼 것이다. 아버지,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그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민석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책을 읽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따뜻함이 이제는 차가운 배신으로 돌아왔다는 깨달음에 그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난 가봐야겠다. 병원에서 너희 어머니가 기다리실 거다. 그는 천천히 걸어서 문을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아들들의 사과와 간청이 이어졌지만 박종철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은 평소보다 더 구부정해 보였고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평생의 무게를 한꺼번에 짊어진 것처럼. 민호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말 잘못했어요. 박종철은 천천히 아들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한한 사랑과 실망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민호야, 민서가.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가족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통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박종철은 그날부터 병원에서 아내를 간병하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침대를 들여놓고 그곳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런 노인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계속 병원에 계시면 건강이 안 좋아지실 거예요. 가끔은 집에 가서 쉬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종철은 고개를 젓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집은 여기예요. 아내 곁이 내 집이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병실의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심전도 모니터의 일정한 신호음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박종철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 그는 의식 없는 아내에게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아내의 뺨을 적셨습니다. 사랑해. 꼭 일어나줘. 보고 싶어. 그렇게 박종철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그는 때때로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깊은 배신을 당했다 해도 부모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종철은 이제 병원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중환자실 옆 작은 대기실에 간이 침대를 놓고 지내며 아내를 돌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내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박종철은 매일 아침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의사가 의식이 없는 환자들도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순자야, 오늘은 날씨가 좋아. 창밖을 봐. 하늘이 참 맑다. 박종철은 중환자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시골집 계약금 다 냈어. 사진도 있는데 다음에 보여줄게. 텃밭도 있고 뒤로는 작은 산이 있어. 당신이 늘 꿈꾸던 그런 집이야.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김순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던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박 선생님, 부인분의 뇌파 활동이 전과 다릅니다. 의사 선생님을 불러올게요. 박종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 의사가 들어와 김순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상태에 호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뇌 활동이 많이 증가했어요. 이건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의사의 말에 박종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무심코 손을 꽉 쥐었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손 안에 있던 김순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여보! 박종철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의사도 그 모습을 보고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부인분, 제 말이 들리시면 손가락을 다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잠시 후 김순자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더 확실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의사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날부터 김순자의 상태는 기적처럼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움직임에서 시작해 이틀 후에는 눈을 깜빡이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에는 간단한 눈 맞춤이 가능해졌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고령의 환자분이 이 정도로 회복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원한 지 한 달 보름 만인 어느 아침 김순자가 드디어 눈을 뜨고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박종철이 아침 인사를 하기 위해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이미 깨어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김순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보. 그는 아내에게 달려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야, 정말 깨어났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박종철은 아내의 손을 얼굴에 가져다 대며 흐느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반려자를 다시 찾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와 김순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놀라운 회복세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회복 중인 김순자는 아직 말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녀의 첫마디는 자식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그 질문에 박종철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직 자신이 한 일들, 자식들과의 갈등에 대해 아내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아, 오늘 너무 바쁘다고 다들. 요즘 일이 힘든가 봐. 김순자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는 김순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박종철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회복입니다. 하지만 아직 재활 치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언어와 운동 기능 회복에 시간이 걸릴 거예요. 조용하고 스트레스 없는 환경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조용한 곳에서의 치료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방에 마련해둔 작은 집, 그곳에서 아내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려면 최소 3개월 정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박종철은 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아내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그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3주간의 집중 재활 치료 후 김순자는 휠체어를 타고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기도 점점 나아졌지만 여전히 발음이 부정확했고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퇴원 날이 다가오자 그녀는 다시 자식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리 민호, 민석이는 왜 병원에 안 와요? 이번에는 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종철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깨어났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했어. 그런데 둘이 지금 회사 일에 문제가 생겼나 봐. 그래서 내가 당신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일 잘 마무리하고 오라고 했어. 걱정하지 마. 그 후 박종철은 곧 바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시골에 작은 집을 마련했어. 일단 나랑 같이 시골에서 행복하게 살자. 김순자의 눈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박종철은 자신있게 말을 이었습니다. 애들도 다 동의한 거야. 당분간은 자식들한테 연락하지 마. 다들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봐. 김순자는 믿기 어렵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이상하게 굴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약했고 남편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박종철은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곧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당신 건강이 최우선이야. 나를 믿어줘. 퇴원 날 박종철은 자신이 미리 준비한 승합차로 타고 아내와 함께 시골로 떠났습니다. 박종철은 간간히 백미러로 아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내를 안전하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차는 서울을 멀리 떠나 남쪽의 작은 시골 마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높은 빌딩들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푸른 산과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불확실하고 두려운 미래였지만 박종철은 아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아내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당신 돌아와줘서 고마워. 앞으로 내가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줄게. 작은 시골 마을에서 박종철과 김순자의 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쪽에 한적한 마을, 뒤로는 낮은 산이 있고 앞으로는 들판이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집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단층 주택으로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이었지만 이곳의 공기는 맑고 깨끗했습니다. 박종철은 아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거실에는 편안한 소파를, 방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꽃무늬 이불을 깔았습니다. 텃밭에는 김순자가 좋아하는 채소들을 심을 자리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들의 존재였습니다. 오늘도 아이들한테서 연락 없었어요. 김순자는 매일 아침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의 효과로 말하기가 점점 나아지고 있었지만 자식들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종철은 매번 같은 대답으로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네.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는 신문을 읽는 척하며 아내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서툴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고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김순자는 의심스러워하면서도 계속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녀의 질문은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종철은 이런 질문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급히 변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말할수록 더 꼬여가는 거짓말에 박종철은 괴로웠지만 아내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아내에게 자식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떤 충격을 받을지 두려웠습니다. 시골 생활 한 달이 지나자 김순자의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재활치료사가 일주일에 2번씩 방문했고 그녀는 점차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밝은 겨울 햇살이 비치는 어느 날 김순자는 텃밭에 나가 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봄에는 상추랑 고추 심을 자리를 정했어요. 여기는 토마토를 심으면 좋을 것 같아.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흙을 만지며 계획을 세우는 모습은 마치 예전의 그녀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그녀는 항상 침울해졌습니다. 식탁에 자식들이 없는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순자는 집안 대청소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느꼈고 봄을 맞이하기 전에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박종철이 마을 노인회관에 나간 사이 그녀는 평소 들어가지 않던 남편의 서재까지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재는 작은 방이었지만 박종철의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장에는 평생 모은 책들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와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으며 남편의 물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책장 아래쪽 서랍을 열었을 때 그녀는 낯선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주택 매각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그들이 살던 집,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그 집의 매각 서류였습니다. 김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내려갔고 계약 날짜가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신도 모르게 집을 판 것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서류를 더 뒤적이던 중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박종철이 법적 근거를 위해 그날 자신이 녹음했던 것을 옮겨놓은 녹음기였습니다. 호기심과 불안한 예감이 뒤섞인 채 김순자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들린 자식들의 목소리, 보험금과 집에 대해 다투는 소리, 심지어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는 듯한 말들이 그녀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김순자는 녹음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채워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자식들이 그녀가 의식 없이 누워있는 동안 이런 말들을 했다니. 그리고 남편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숨겨왔다니. 김순자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박종철이 돌아왔을 때 김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 있던 눈동자가 마치 유리구슬처럼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종철은 아내의 달라진 기색을 느꼈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식사를 마쳤고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밤중 박종철은 아내의 괴로운 신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김순자는 이마에 식은 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가빴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가슴이 너무 아파요. 숨을 쉬실 수가 없어요. 박종철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녀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호흡은 더욱 불규칙해졌습니다. 서재에 들어갔어요. 모든 걸 알았어요. 박종철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당신,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다 당신을 위해서. 김순자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입가는 아픔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 바지 주머니에 편지가 있어요. 제가 혹시 잘못되면 아이들한테 이 편지 꼭 전해주세요. 그녀의 말에 박종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그런 위험한 생각하지 마. 애들한테는 내가 지금 당장 연락할게. 구급차가 도착했고 김순자는 근처 지역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병원에서는 대응이 어렵다며 더 큰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했습니다. 박종철은 즉시 동의했고 그들은 밤중에 도시의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들은 김순자를 집중치료실로 옮겼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위중했고 의사는 박종철에게 진단 결과를 전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위중합니다. 박종철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나와 복도 구석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먼저 큰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종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아들 민석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종철은 아내가 준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흰 봉투 겉면에는 우리 아들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 밖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이른 아침의 차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겨울 햇살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박종철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아내가 건넨 편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박민호와 박민석이 긴장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발견하자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몇 달 만의 재회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한층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했던 외모는 사라지고 면도하지 않은 얼굴과 어두운 눈 밑의 그림자가 임시거처에서의 힘든 생활을 말해주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석은 형보다는 나아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조용하고 공손했습니다. 박종철은 천천히 일어나 아들들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왔구나. 단순한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침묵이 세 사람 사이를 감쌌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기 어려운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입원이 고비라고 한다. 박종철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그는 아들들의 얼굴을 차례로 살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진정한 걱정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갈 수 있나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의사가 곧 나올 거다. 박종철은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김순자가 그에게 건넨 편지였습니다. 그는 잠시 봉투를 바라본 후 천천히 두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쓰러지면서 한 말이 뭔지 아니? 너희들 보고 싶다는 거였다. 박종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른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난 아직 너희를 보고 싶지 않았다. 그의 말에 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그들의 표정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희 어머니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쓴 글이다. 박종철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의 정갈한 글씨체로 우리 아들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민호가 종이를 펼치자 김순자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민호, 민석에게 엄마가 병실에서의 너희들의 대화, 그리고 아버지가 재산을 정리한 일 모두 알게 되었구나. 처음엔 너무 서운했단다. 엄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민호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너희들 대학 학비 모으려고 끼니 걸으며 살 때,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돈을 어떻게 나눌까라고 생각하지 않았단다. 오직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 민석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키운 내 아들들이 내가 의식 없이 누워있는 병실 앞에서 재산 걱정을 하는 걸 듣고 엄마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단다. 두 아들의 손은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고 편지는 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두 사람의 눈물로 젖어버렸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건 재산이 아니라 너희들과의 추억이었는데 그게 너희에겐 그저 나눠 가질 돈에 불과했구나. 엄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그래도 괜찮단다.
엄마는 너희를 아직도 사랑해. 다만 내가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너희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하는 거, 그거 하나다.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만큼 너희도 우리 가족을 돈이 아닌 사랑으로 봐줬으면 좋겠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들에게 엄마가. 편지를 읽은 두 아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무거운 죄책감으로 푹 꺾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병원 복도의 정막 속에서 그들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종철은 그런 아들들을 바라보며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준비가 됐으면 들어가자.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처음으로 아들들을 향한 분노가 완화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투명한 문을 통해 그들은 병상에 누워있는 김순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각종 의료 장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의사의 허락을 받고 두 아들이 먼저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병상 양쪽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의식이 없는 김순자의 모습은 더욱 아들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그의 눈물이 어머니의 손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들썩였고 손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민석도 다른 쪽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도 형과 마찬가지로 흐느꼈습니다. 그의 눈물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후회와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순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외에는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병실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시계의 초침처럼 아들들의 죄책감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두 아들은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며 진심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병원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울려 퍼졌고 마치 자신들의 잘못을 온 세상에 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종철은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그는 두 아들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두 아들은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 추억, 어머니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동안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울었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깨어날 때까지 그리고 그들의 진심을 직접 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음을 알렸을 때 두 아들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박종철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 거지. 두 아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 봐. 박종철의 말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화해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아들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박종철은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내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아이들이 왔다 갔어. 너 보고 싶다고 많이 울더라. 이제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아. 내가 깨어나면 좋겠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실의 창문 너머로 저물어가는 겨울 햇살이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박종철은 아내의 회복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의 창문으로 겨울의 끝자락과 봄의 시작을 알리는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김순자의 상태가 기적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끝에 미세한 움직임이었고 다음으로는 눈꺼풀의 떨림이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2번의 심각한 뇌 손상 후에 이런 회복을 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박 선생님, 부인의 뇌파 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의식 회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담당 의사는 박종철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종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항상 믿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 병원 복도에는 매일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두 아들 박민호와 박민석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매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회사 일보다 어머니 병간호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사업 파트너들과의 중요한 미팅도 미루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아들 민석은 주말마다 아버지 대신 시골집에 내려가 텃밭을 가꾸고 집을 수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깨어났을 때 돌아갈 집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평일에는 병원에 들러 형과 교대로 어머니를 간호했고 주말이면 시골로 향했습니다. 박종철은 그들의 진심 어린 후회와 노력을 보며 그동안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2주째 되는 날 김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이었고 초점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의식의 회복이었습니다. 병실에 있던 민호가 즉시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빠르게 병실로 들어와 김순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기본적인 신경학적 검사 후 의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순자의 상태는 날로 호전되었습니다. 눈을 뜨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시선도 점차 또렷해졌습니다. 손가락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며칠 후에는 고개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거의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어머니 곁을 지키며 물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직접 숟가락으로 떠먹여드리고 목욕을 도와드렸습니다. 회복은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김순자의 목소리는 희미했고 단어도 몇 개밖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김순자가 처음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두 아들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다. 김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3주 후 김순자의 상태는 충분히 안정되어 퇴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권장했습니다. 아들들은 즉시 시골집으로 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퇴원 날 두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민호는 편안한 휠체어를 구입했고 민석은 차 안을 포근하게 꾸몄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불편함 없이 시골집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민호와 민석이 함께 어머니의 양쪽을 부축하여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김순자는 아직 말을 많이 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박종철은 조용히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오르기 전 김순자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봄 하늘에 흰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민석이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었고 박종철은 조수석에 탑승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은 함께 시골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순자는 아들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변화에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해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점점 뒤로 물러가고 대신 푸른 들판과 낮은 산들이 나타났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김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석이 가꾼 텃밭은 이미 초록색 새싹들로 가득했고 집 주변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봄꽃들이 화분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김순자는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매주 와서 조금씩 가꿨어요. 마음에 드세요? 박종철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제는 분노보다 희망이 더 컸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과정에서 두 형제는 다시 가까워졌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경쟁심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삶에서 정말로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박종철은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아들들을 대하는 태도는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김순자는 아들들이 준비한 죽을 조금씩 먹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김순자와 박종철이 침실에 누웠을 때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박종철은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답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창밖으로 봄밤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퇴원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의 생명력이 시골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종철과 김순자의 집 주변으로 꽃들이 만발했고 텃밭은 푸르게 물들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상처가 녹아내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계절이었습니다. 김순자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닐 수 있었고 텃밭 일도 혼자서 할 수 있었습니다. 말소리도 또렷해졌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아침마다 그녀는 일찍 일어나 작은 텃밭을 가꾸었고 저녁에는 포근한 소파에 앉아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했습니다. 마치 어떤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모든 기억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자식들의 말,
남편의 결단, 그리고 이후의 모든 변화까지 그녀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아들은 매주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함께, 때로는 따로 방문했지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가족과 함께 왔을 때 항상 장을 보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의 아이들 지호와 지아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민호의 아내 유진도 변화했습니다. 예전에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그녀는 시부모님을 위해 정성껏 반찬을 준비해 오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작은 아들 민석은 주로 집수리나 정원 가꾸기와 같은 실외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묵묵히 일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했습니다. 그의 아내 지연은 김순자에게 최신 건강 정보를 알려주고 약 복용 시간을 챙기는 등 세심하게 시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그들의 아들 현우는 텃밭일을 돕고 싶어 했고 할머니는 그런 손주의 모습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봄날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마당에 큰 테이블을 펴고 텃밭에서 방금 딴 채소로 신선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김순자는 손주들에게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아이들은 즐겁게 할머니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박종철은 옆에서 생선을 손질했고 며느리들은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두 아들은 마당에 식탁을 차리고 의자를 놓았습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일상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손주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마당에 따뜻하게 내리쬐며 가족의 얼굴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박종철과 김순자는 마당의 작은 정자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밤의 미세한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김순자가 남편에게 살짝 속삭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박종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아이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김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이 결국은 더 강한 가족이 되게 해준 것 같아요. 박종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점차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